네, 이분은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데요.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리 발바닥을 보게 되면은요, 발바닥 뒤에 발뒤꿈치 뼈인 종골이 있고요. 그 앞으로 5개의 발가락 뼈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발뒤꿈치 종골과 발가락 뼈들을 이어주는 섬유띠를 족저근막이라고 하고요.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이 족저근막은 우리가 발바닥을 겉에서 봤을 때 발바닥 뼈로 이루어진 아치는 매우 깊고 높은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발바닥을 그 바닥에 댔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만큼 평평하게 발바닥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 뼈와 발바닥 사이에 이 간격을 탄성 있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이 대표적인 족저근막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만큼 걸을 때 우리는 항상 걷고 있는 보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걷는 한 족저근막염의 위험엔 누구든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 그림을 통해서 족저근막의 위치와 함께 또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서혁진 원장님,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인 만큼 발 뒤꿈치 주위로 통증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요, 발 뒤꿈치에서 발생하는 정말로 순간적으로 악소리 나는 통증을 네. 느끼게끔 해주는 굉장히 통증이 심한 발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이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침대에서 발을 내려서 땅에 처음에 딛는 순간 악하는 느낌의 강력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걷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게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쪽 그리고 발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막 부위인데 이 모양이 마치 꼭 부채꼴 모양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발 뒤꿈치 위주로 통증이 느껴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염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기 때문에 뒤꿈치에서 앞꿈치까지 결국은 발 전체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좀 불편한 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질환을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만 잠깐 아프고 또 낮에 생활하실 때는 이게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병원에 가야 될까 생각이 들다가도 점심, 저녁이 될 때쯤이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치료를 미루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는 평지 걷기도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좀 빠른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부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통증이 심하고 낮에는 괜찮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혁진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이 생기나요? 아니면 유독 취약한 분들이 계시나요? 유독 취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연령대별로 그리고 남성, 여성에 따라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평평한 플랫슈즈 같은 거를 즐겨 신는 분에게 많고요. 또 임신, 출산 이후에 여성에게도 이 족저근막염이 꽤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또는 이제 그 이후에도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발에 실리는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취미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헬스장에 가셔서도 러닝머신 위에서 뭐 1시간 이상 과도하게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경우는 전체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비율로 따지면 불과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이유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발이라고 부르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발의 아치가 낮은 평발이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발에 손상을 입어서 평발이 되신 분들이 이 족저근막염에는 가장 취약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발을 보면 발만 봐도 그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은 안쪽에 보면 내측 아치라고 해서 우리 그 다리 모양처럼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위에 이제 주상골이라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의 체중이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마치 스프링처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발이신 분들은 이 바로 지탱해주는 이 스프링 역할이 하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발에 비해서 땅에 닿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닿게 되고
내 몸의 체중의 무게 중심 자체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다 보니까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예방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평발인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겨운 원장님, 앞서 서혁진 원장님이 이야기해줬듯이 정상적인 발 모양인데도 족저근막염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한 경우라든지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많이 사용하면은 정상적인 발에도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협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변화나 자극이 있었을 때 그 자극에 대응해서 나아가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걷는 동작을 할 때 발바닥에 여러 근육이나 인대들의 미세한 조직의 손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미세한 조직 손상들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복귀가 되는데요. 어떤 일정 이상의 과도한 자극이라던가 과도한 손상은 자연 치유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 되고 우리가 염증이라던가 통증이라던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혁진 원장님께서 용수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발바닥에 있는 용수철이 바로 족저근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수철은 탄성이 있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 발바닥의 족저근막도 이런 용수철 같은 탄성을 갖고 있어서 보행 시에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자유자재로 하지만은 어떤 한 부분의 용수철 일정 부분을 잡고 과도하게 늘리거나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늘린 상태를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 용수철이 버티지 못하고 손상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하겠죠. 우리 발의 족저근막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이상의 부하가 걸리게 되거나 그 부하가 장기간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발에도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용수철과 같다 족저근막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조적인 원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치료를 위해서 정확하게 좀 구별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혁진 원장님, 내가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 어떤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한번 내 증상을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내가 과연 몇 개 정도가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극심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보통 이제 발 뒤꿈치 중에서도 약간 안쪽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라던가 아니면 이런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실 때 그렇게 동작을 바꿀 때 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상은 처음에 첫 발 디딜 때 통증이 심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오히려 좀 덜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만히 서 있어도 발 자체가 나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뻣뻣함, 불편함이 느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생활을 다 끝나고 나서 보통 일과를 끝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주무시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 발의 피로감과 함께 발의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부리는 동작을 했을 때 발바닥 아래쪽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족저근막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증상 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이 지금 해당하신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약 8가지가량의 진단 방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나 3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 꼭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족저근막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꾸준하게 치료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심각할 경우에는 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고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혁준 원장님. 그렇다면 이 수술하는 경우 정말 심각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해서 우리가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 자체가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좀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좀 힘든 과정의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치료 자체가 힘들어서 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실제로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또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또 통증 자체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총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85% 이상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분명히 가능하고요. 이 수술 치료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족저근막염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하는 다리 아래쪽에 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수술은 한 번 또 두 번 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술을 권유받을 때는 3명의 의사를 만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항상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다고 하니까 보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서혁준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좀 효과적일까요? 제가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에게는 아니면 족저근막염 환자분이 있는 보호자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의원으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족저근막염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발병한 경우였긴 했는데요.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서 저는 그야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의 비수술 한방 치료는 대략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증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에 손상된 부위에 염증과 함께 붓기를 제거해서 통증을 잡아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족저근막염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걷고 발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손상된 족저근막 쪽은 그래서 손상의 일종의 후유증으로 손상된 근막길이 유착이 되는 2차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을 방지하면서도 원래 보행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3단계는 좀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70% 이상이 바로 평발에 해당합니다. 즉 발의 아치가 없으면서 발의 피로감 때문에 생기는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발의 아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능성 깔창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제 맞춤형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 이제 기성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예방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기능성 깔창을 같이 사용하신다면 보다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이제 치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빠른 시간에 내원하실수록 치료도 역시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제 초기에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시게 되면 4주 이내에 한 35% 정도의 환자분이 회복이 되시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8주 내외로 한 55% 정도가 회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서 3달 정도 내에 비수술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비수술 치료는 뭐니 뭐니 해도 최대의 장점은 이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수술로 치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염증을 잡아주는 치료에서부터 예방하는 단계까지 3단계에 낮춰서 이 치료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보셨는데요. 이러한 치료와 함께 생활관리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평소에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걷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길러봐야 할지 우리 정겨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족저근막염의 생활관리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편하게 해주시고요. 몸은 바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무리해서 생긴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쓴다고들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비단 이렇게 과도하게 쓴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안 쓰거나 비활동적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는 경우라던가 운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대사율도 떨어져서 과체중이 되기 쉬운데요. 우리가 발바닥은 우리 온몸의 하중을 견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발바닥이 견뎌야 하는 힘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 조절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여자분들은 샌들이나 이런 바닥이 얇거나 단단하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 쿠션이 좀 얇은 그런 신발을 신기가 쉬운데요. 그런 거를 신었을 때 하이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 족저근막염이 악화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쿠션이라던가 혹은 내 발에 적정한 쿠션이 들어있는 신발을 찾아서 신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발의 모양에 따라서 아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평발의 경우에도 내 발에 맞는 적절한 깔창을 사용한다던가 알맞은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집 안에서 생활을 하실 때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맨발이 바로 바닥에 닿기 때문에 발바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요. 실내화를 신는 습관을 들인다던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보통 아침 첫 발을 내디딜 때 아프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을 좀 주물주물 해준다던가 그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도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바닥을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스트레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스트레칭은 우리가 일단 발바닥이 부위이기 때문에 크게 하지 근육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족저근막염 이 유발되는 해부학적인 구조 중에서요. 그 하지에 불균형이 있는데요. 골반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의 근육이 구축이 되어 있거나 했을 때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발바닥에 무리가 가서 족저근막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건데요. 일단 크게 세 부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발바닥이 있는데요. 먼저 허벅지 부위의 스트레칭은요. 햄스트링 허벅지 앞부분에 대퇴 앞부분을 이루는 근육인데요.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손끝, 발끝을 맞닿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칭이고요.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하지 전반적인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아리 부분은 비복근 스트레칭인데요. 일단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서도 이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계단이라던가 턱이라던가 벽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발끝을 위로 향하게 해서 발끝이 발등 쪽으로 들어 올려지는 자세를 통해서 비복근이 당겨지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족저근막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발바닥 근육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 자체가 위축되거나 구축이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항상 마사지 볼이라던가 혹은 단단한 유리병이나 이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발바닥 밑에다가 살살 굴려주면서 스트레칭 겸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